저기 서류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 계속 오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마우스를 갖고 와야겠네. 오케이. 지난주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요. 그 제가 혹시 안 왔던 분 설명 좀 안 왔던 분 있으실 것 같아갖고 잠깐만요. 제가 지금 우리가 배항액 조성에 관련해서 많은 여러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떤 배항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 양액을 조제할 때 한 10에서 20%의 오차를 허용하고 조제를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질산을 넣고 가리를 넣고 싶으면은 가리만 조시는 게 아니라 황산 가리, 그래서 황산을 더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또 질산 가리하면 질산을 더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요. 보통 우리가 조제를 하다 보면은 20% 이상 오버를 해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리를 더 넣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황산이 우리 규정치보다 10% 올라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OA 소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특히 컨설턴트들이 와갖고 뭐 배항액을 조금씩 바꾸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희가 볼 때 우리가 허용 오차를 20%를 두는데 걔네가 바꾸는 거 보면 5%, 10% 막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같은 배항액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배항액을 만들 때 저기 이제 국제 기준이 이거는 이제 학계에서 이제 나온 것들이죠. 보게 되면은 질산태질수가 쓰는 상한선을 50ppm에서 200ppm 정도를 보고 있고요. 보면은 가리 같은 경우도 보면 50에서 350ppm 사이, 그리고 저기 칼슘 같은 경우는 40에서 200ppm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 중간 단위로 우리가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질산태질수를 저희가 150을 잡으면은 위로 50, 아래로 100 정도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웬만한 배항액들은 그냥 같다고 봐요. 어차피 그게 PBG액이라는 그 네덜란드에서 만든 그 기준액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보고, 그래서 배항액 조성이 잘못돼서 양분 결핍이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 전 못 믿겠어요. 근데 환경이 안 맞아서, 예를 들어서 저온이잖아요. 만약에 저온 관리하게 되면 어떤 결핍이 올까요? 마그네슘하고 칼슘 결핍이 오거든요. 철 결핍이 오거든요. 특히 철 결핍이 심하게 와요. 저온으로 관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pH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온실에서 철 결핍이 나왔다 그러면은 과습됐거나 아니면은 저온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대표적인 사례를 딸기를 보거든요. 딸기 보시면은 어때요? 딸기 재배에서 철 결핍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딸기가 실제로 철을 흡수하지 못할까? 그게 아니에요. 딸기 하신 분들이 보면은 되게 우리가 이제 토마토나 오이를 재배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늦게까지 물을 줘요. 그리고 딸기하고 토마토하고 근권 온도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16도에서 25도 사이를 우리가 원칙으로 28도 사이를 원칙으로 잡는데 딸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딸기 하신 분들은 되게 저온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철을 흡수 못한 거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은 보시다시피 양분의 진폭이 넓더라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제 재배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이 아주 환경이 좋은 온실에서 포타슘 결핍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겨울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배액을 조사해야 되는데 배액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배항액 쪽에서는 사실은 넓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우리 공급한 넓은데 문제는 이쪽에서 볼게요. 일단은 질산태질소 이제 위로의 흡수를 보는데 질산태질소는 아모니아태질소는 흡수가 굉장히 빠르다.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도 질산태질소는 흡수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온 받잖아요. 옛날에 이제 토경 재배할 때 저온 받으면 어땠어요? 이상줄기 나왔죠. 이상줄기가 뭐 질소 과익이었잖아요. 우리 옛날에 꼬꼬 씹을 때 보면 이상줄기 구멍 뻥 뚫리고 생겼었잖아요. 근데 그때 왜 생겼느냐? 이상줄기가 생긴 원인은 추워도 뿌리가 근고 온도가 낮아도 질산태질 흡수가 잘 되고 다른 양분 흡수가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이상줄기 현상이 나왔던 거, 이것들이요. 보시다시피 질산태와 아모니아태질소의 흡수는 굉장히 어떤 환경이 분리해도 잘 된다, 비교적. 그 다음에 인산도 역시 인산이나 가리나 이것도 흡수가 비교적 잘 돼요. 그러면은 흡수가 안 되는 거 볼게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느리게 흡수되죠.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느리게 되고 칼슘 같은 경우도 느리게 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근권 C가 공급 C가 3.0인데 내가 100을 안 뺐어요. 근데 이 C가 4.0이에요. 그러면은 질산태질소, 암모니아, 인산은 그 안에 적을 확률이 높고 뭐가 많겠어 그 안에요? 이 C가 4면은 공급 C가 3인데 이 C가 근권이 4예요.
배액을 한 5%만 빼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저희 생각할 때 그보다 이시가 더 높아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공급 비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질산태질소는 거의 흡수를 했고 바로 남은 게 바로 칼슘, 마그네슘과 칼슘이 남아서 근권 A씨를 높아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는 공급 이시보다 한 2, 3 정도 최소 높아야 우리가 안전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들이요. 반면에 지금 같은 시기 있잖아요. 지금 막 물을 많이 주잖아요. 배액을 30% 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질산태질수와 인산흡수는 빨라요. 가리와 칼슘하고 뭐 마그네슘은 느리잖아요. 그러면 그 공급 이시가 2.5, 3.0인데 배액 일시가 3.5, 4.5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적당한 거죠. 왜냐면은 질산태질수와 암모니아태질수는 우리가 들어간 만큼 있을 테고 뭐가 좀 더 남았어요? 가리와 칼슘과 마그네슘이 좀 남아서 근권 A씨를 0.5에서 1 정도 높게 유지한 거죠, 이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에 그러니까 물을 배액을 갖다가 30% 이렇게 뺄 때 근권 A씨를 공급 A씨보다 근권 A씨, 배액 A씨를 한 1 정도를 높게 유지하는 건 바로 이것 때문에 원인인 거고 마그네슘과 칼슘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유고 겨울철에 근권 A씨를 그러니까 배액이 잘 안 뺄 때 근권 A씨를 공급 A씨보다 2에서 3 정도 그 이상을 높게 관리하는 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액을 많이 빼면은 우리가 공급 A씨와 배액 A씨가 가까워지는 거고 반대로 배액을 안 뺄 때는 공급 A씨와 배액 A씨가 멀어져야 돼 이것들이요. 근데 이게 붙어버리면은 뭐가 결핍이 돼요? 질산태질수와 인산결핍이나 가리결핍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액 검사를 매일 하면 좋겠어요. 매주 하면 좋겠어요. 근데 배액 검사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근권의 이시를 갖고 우리가 양분이 결핍될 것인가 결핍되지 않은 걸 본다. 근데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약광기 때 이시를 내가 배액을 거의 안 빼고 있는데 공급이 3.0이야. 근데 근권 이시가 2.5, 3.0. 이거는 큰 사고 난 거예요. 그게 바로 사고 나지 않을 수 있어도 이게 지속되면은 각종 양분 결핍이 다 나올 수 있어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양분의 결핍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간접적으로 하게 되는 건 이시라는 거죠. 이시가 바로 비료의 농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공급해주는 비료와 우리 비료의 그 공급 양과 근권의 비료 양은 다르다. 근데 식물들은 우리가 최소 농도만 유지시켜주면은 환경만 맞는다면은 알아서 흡수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공급해주는 비료의 양이 식물의 필요로 양보다 높기만 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보다 아래로 내려갔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근권 이시가 높은 이유는 뭐다? 바로 마그네슘과 칼슘이 집적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일 문제가 바로 저 나트륨이죠. 우리가 이제 수단식 양액을 할 때 나트륨 농도가 높으면 못 한다고요. 50 ppm이 넘어가면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배출하는 형식으로 하라고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저기가 5mm몰 이상까지는 이거 토마토의 경우가 굉장히 염에 강한 편이에요. 우리가 토마토는 염에 강한 작물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5mm몰이라는 얘기는 ppm을 따졌을 때 23을 곱하면은 한 130에서 140 ppm 정도까지는 토마토를 재배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어떤 사장님이 저한테 이 씨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뭘 보냐? 이 씨를 먼저 봐요. 이 씨가 0.5 이하면은 나머지 볼 게 없어요. 왜? 나머지도 제한 농도보단 다 아래쪽에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뭐 보냐? 그 다음에 pH를 봐요. pH를 봤는데 pH 보고 그 다음 보는 게 중탄산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대충 이 물을 갖다가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나트륨이 많아버리면은 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통상 200 ppm까지는 우리가 보통 사용해요. 200 ppm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볼게요. 보통 우리 140이 이제 140 ppm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이상이면 지장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1mm몰이 뭐냐면 23 ppm이에요. 우리가 이제 몰이라는 거는 분자량 원자력 다시 계산되거든요. 1mm몰은 23 ppm인데 그러니까 140에서 24이 올라갈 때마다 1.5%씩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요. 근데 실제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근권의 환경을 우리가 잘만 관리하면은 나무만 우리가 이제 뿌리만 튼실하게 하려면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 그 이론적으로는 140이 넘어갈 때마다 우리가 140이 넘어가서 23ppm에 토모할 때마다 이제 3% 감소한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200ppm에다 이론적으로는 약 3%에서 4%가 감소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는 뭐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얘기죠. 일단은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질산 칼슘 인산 가리 흡수는 빠르고 마그네슘과 칼슘은 흡수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나트륨도 배제 안에 집적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씨를 높이는 것은 바로 칼슘과 마그네슘을 올린다. 그래서 우리가 배액을 많이 뺄 때는 목표를 0.5에서 1.0 사이에 근권 이씨가 공급보다 높도록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약광기 때 배액을 안 뺄 때는 2에서 3 정도 또는 그보다 이상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삽을 공급하는데 근권 이씨가 9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나무가 과범무되고 세력이 너무 강할 때 잎이, 내가 원하는 이파리가 40cm, 우리가 겨울철에 원하는 이파리 사이즈가 35에서 38cm거든요. 그 정도만 있으면 충분한데, 이게 만약에 40cm, 45cm가 되면은 우리가 근권 이씨를 더 높여요. 근권 이씨가 높을수록 잎이 작아지거든요, 이것들이요. 우리가 그때는 9까지도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목표라는, 그러니까 100의 이씨를 우리가 갖고 근권 이씨를 얘기를 하는데, 근권의 이씨는 뭐에 관련 있다? 식물의 생육과 관련 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면 안 돼요. 무슨 목표냐면, 내가 목표 이씨를 뭐 9로 잡겠다, 8로 잡겠다, 7로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표 이씨는 잡을 수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약광기 때 보니까 12월에 그러니까 와겐니겐 대학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200W에서 400W에 들었을 때, 우리 겨울철이죠. 그때 목표 이씨를 한 6에서 8 사이를 잡더라. 잡을 수 있죠, 거기까지. 근데 내가 6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경경 두께가 이만하고 잎의 사이즈가 45cm에 이른다고 하면은 현재 이씨의 6은 낮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뭘로 그러면은 근권 이씨를 뭘로 높여요? 여기서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집적시켜서 올리죠. 그럼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들어가면은, 이제 칼슘이 올라가면은 뭐 뿌리가 뭐 어떻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씨라는 거는 우리가 삼투압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뿌리의 삼투압과, 그러니까 그 압력하고 배지의 삼투압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뿌리의 삼투압이 높기 때문에 물을 땡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씨가 8, 9가 돼도 근권의 핏이 이게 뭐죠? 삼투압이 더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배지에서 뿌리로 들어가는 물의 양이 적어진다는 거지, 안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적게 들어가도 상관없는 게 이슈가 있어요. 잎이 커진 이유는 증산량이 없기 때문에 잎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증산량이 많아지면 잎이 작아져요. 왜냐하면 잎은 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너무 많아지면 지가 증산량을 줄여서 잎을 작게 만들거든요. 지금 보면 잎이 작죠? 왜 작을까요? 뜨겁죠? 근데 햇빛 때문에, 뜨겁고 햇빛 때문에. 왜 그러느냐? 일단은 광합성보다 호흡량이 이제 과도하니까 이제 작아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잎을 작게 만들기도 해요. 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증산량을 크게 만들면 자기가 강한 햇빛과 온도에서 증산량이, 잎이 커지면 증산량이 많아지죠. 그러면은 이 뿌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식물이 죽을 수밖에 없거든. 그럴 때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지가 증산량 자체를 줄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씨라는 거는 우리가 식물의 잎 크기에 따라서 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꼽성과 생각하는데 걱정하실 게 없는 게, 12월 달 배꼽은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배꼽이라는 거는 들어오는 물과 증산량의 균형이 안 맞았을 때 발생을 하는데, 이미 12월 달에는 일반적으로 잘못 관리하면 오히려 거꾸로예요. 들어오는 물이 증산량보다 많아서 오히려 뿌리가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뿌리를 캐보면은 뿌리가 이렇게 통통하게, 이게 그거 누르면은 뭐라고 하죠? 이게 불컥불컥 뿌리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풍선에 물 집어도 부풀어가고 터지기 직전이거든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곰팡이병이나 세균병에 취약한 뿌리도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게 하나 중에, 이제 이씨가 높으면은 뿌리가 썩는다고 하는데, 거꾸로 이씨가 낮으면 썩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상할 정도 되면 이씨가 8, 9가 아니라 30, 4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뿌리에서 물이 바깥으로 빼져 나올 정도의 뿌리가 상하는 거지, 바깥에 배지에서 물이 들어갈 정도 되면은 잎이 작아질지는 몰라도 뿌리가 상하지는 않아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드론이 마르면은 뿌리가 팽창이 되면서요, 예를 들어서 한 개의 뿌리 세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권이씨가 낮으면은 뿌리 세포가 커지는데, 이게 물을 많이 갖고 팽창을 해요. 반면에 근권이씨가 높으면은요, 뿌리 세포가 작아져요. 그 대신에 단단해져요. 오히려 습해는 강해진다는 거죠, 그랬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근권이씨를 겨울철에 높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흡수하는 물량을 줄여서 이펙트를 줄여들려고 하고, 두 번째가
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뿌리가 건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근권이 높아야 된다고 얘기드려요. 그래서 나무의 잎의 크기를 보고서는 현재 이파리가 크다는 얘기는 현재 우리가 원하는 이파리보다 크다,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보다 크다, 그 얘기는 현재의 뿌리의 근권의 환경에서 수분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라는 거,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숫자를 정하면 안 돼요, 생물들은. 그래서 6이다 7이다 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그거는 6이, 우리가 목표는 6으로 잡았어도 6에 도달했을 때 내가 원하는 잎의 사이즈보다 크다면은 그보다 올리는 거고, 만약 6에 도달했는데 이유는 모르겠으나 목표로 했던 잎의 크기보다 작다고 하면 그거보다 낮출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제일 걱정되는 게 항상 이거 나트륨 문제거든요. 나트륨이 되면은 저기 이제 맑은 물 사업하니까 나트륨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것들은. 근데 좋고요. 그 다음에 코이어 베지는 저희가 다른 것보다 지금 가리의 문제가 있거든요. 요 포타슘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과체류다 보니까, 이게 과일이잖아요. 과일은 일반적으로 포타슘의, 그러니까 가리의 함량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만약에 칼슘, 그러니까 충분히 포습할 시간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 가리 결핍이 올 수도, 그러니까 칼슘 결핍이 올 수도 있다, 배꼽선거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안면 같은 경우는 포습을 하고 바로 사용해야 되는데, 코이어 베지 같은 경우는 포습을 하고 조금 하루 이틀 놔둬서, 뭐냐면은 시간을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베지에 있던, 그러니까 코이어에 있던 포타슘이 밖으로 빠져나오고 그 안을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채우는 이런 치환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처음 사용하는 베지들은 웬만하면은 바로 사용하지 말고 포습을 해놓고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사용하면 좋다. 그러면 여기서 포습을 하려면 배의 구가 뚫려 있어야 돼요, 안 뚫려 있어야 돼요? 안 뚫려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전문적, 그러니까 옛날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이제 그 배지의 구멍이 안 뚫려, 그러니까 배의 꼴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10여 년 전부터 갑자기 이제 편해지려고 보니까, 어디서 제가 볼 때 배지 장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세계 어느 나라도 베이코를 만들어 파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아마 배지 장사가 서비스 차원에서 아마 처음 시도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퍼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배지 포습 문제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할 때 이제 베이콜이 떨어져야 안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제가 베이콜 제가 10집 다니면 몇 집 정도가 잘못 돌렸다고 했죠? 한 7, 8집이 잘못 돌렸다. 왜 잘못 돌렸을까요? 기계가 뚫어갖고. 나의 배지 환경에, 내 온실에 버터의 환경에 따라서 베이콜이 달라져야 되는데 동일하게 뚫고요. 또 하나가 재밌는 게, 기계가 뚫다 보니까 이렇게 뚫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배지예요. 그러면은 여기 뚫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뚫었다가 여기 뚫었다 여기 뚫었다 지 마음대로 막 뚫더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베이콜도 농장에 가보면은 같은 농장인데 베이콜의 위치도 다 달라요, 배지마다. 그리고 베이콜 뚫을 때 요거를 갖다 니은자로 아래부터 이렇게 뚫어야 되는데 되게 옆구리에다 이렇게 찍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뚫어놓은 경우가 있어요. 요거 뚫어버리면은 이제 요게 물 고여가고 뿌리 썩어버리거든요. 근데 요거 그냥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힘들더라도 일단은 원칙은 베이콜을 뚫어오지 않게 주문하는 게 원칙이고, 혹시 베이콜을 뚫어오게 시켰으면은 베이콜을 한번 갖고 와서 교정하는 게 다시 원칙이고, 제가 재밌는 것도 봤는데 여기가 이렇게 배지가 있어요. 요게 큐브예요. 여기가 이제 저기예요. 정식구예요. 여기다 뚫어왔어요. 그럼 여기다 그럼 드리퍼를 어디다 꼽아요? 여기다 꼽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꼽아야 되거든요. 왜 그러면 코이어 배지가 예를 들어서 그 배액이 잘 되는 배지 있잖아요. 그거는 옆에다 뚫어놓고 옮겨야 돼. 왜냐면 여기다 안 뚫고 옆에 뚫으면은 여기가 말라 죽어요. 그래갖고 팁이 많은 배지는 붙었다가 나중에 떨어뜨려야 되는데, 여기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물이 다 밑으로 쭉쭉 빠져서 옆으로 안 가버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배지의 큐브, 그러니까 배지를 뚫어봤을 때 내가 칩이 많으면은 배지 가까이 여기 나무 가까이 뚫을 때 베이콜은 멀리 뚫어야 돼요. 여기서 최대한 멀리 뚫어야 이게 통과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이게 그냥 일률적으로 따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배지의 그런 품질이라든가 상관없이 베이콜이 뚫려온다는 것들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제가 이제 저를 부르시는 분들은 대개가 문제가 있어서 부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면은 특히 2월달 이렇게 가서 문제를 일으킨 노를 보면은 베이콜이 잘못 뚫려서 저를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그리고 실제로 현장 가보면 베이콜 현재 문제가, 베이콜 자체가 배지의 그러니까 배지하고 전혀 다르게 배지를 봤을 때 베이콜의 위치와 전혀 다른 곳에 뚫려 있는 것이 많더라는 거였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 포이어 배지는 계속 나가는데요. 일단 포이어 배지는 치환을 한번 시켜줘. 첫 번째 쓸 땐 치환을 시켜줘야 된다. 뭐 2년 차까지 2년 차부터는 이미 한번 치환이 됐기 때문에 뭐 안 하셔도 되는데 첫 번째 사용할 때는 포타슘이 가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배꼽성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것들이 왜냐면 이게 가리가 물을 주면서 막 내가 준 비료량보다 가리가 더 들어가 버리면요 칼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다음 철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원래 옛날에 그 전에 펄라이트 배지 쓸 때는 1톤당 1kg의 철을 넣었는데 코이어 배지는 2kg의 철을 넣는다. 왜냐면 코이어 배지가 철을 잡아요. 그래서 코이어 배지는 일반적으로 안면이나 펄라이트 대비에 철을 2배를 사용한다. 왜냐? 코이어가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또 응급처치가 있는데 이건 재배 큰 농장에서 하는 것들인데요. 가끔가다 여기서는 그럴 일이 거의 없는데요. 아주 대형 유료온실 같은 경우에 겨울철에 성장이 생각보다 빠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리결핍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리비를 더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 황산가리를 갖다가 이 통에다 넣은 다음에요. 이런 따로 이걸 만들어 갖고 정량 펌프로 해서 혼합 탱크에다 계속 넣어주게도 처박을 해요. 이렇게도 한다. 왜냐면 그때만 써야 되는 그때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환경이 여기가 막 굉장히 생장이 활발할 정도의 온실들은 없기 때문에 그럴 일 없는데 가끔 가다가 대형 유료 온실에서 뭐 12월 1월 달에 가리결핍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처방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요. 그래서 응급조치는 우리가 이제 요 철 관련해서는 항상 그 DDPA 철이라고 하는 액상철을 갖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약 철을 4kg, 4리터 정도 넣어준다고 했죠. 왜? 철보다 가루철보다 그 뭐죠? 액상철이 반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거의 그래도 여기 2배 정도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료량 계산은 이제 이거를 조금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우리가 비료량 계산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질산가리라는 거는 좁게요. 한번 예. 보통 질산가리는 뭐예요? 가리와 질산으로 가려져 있고 두 개의 염소가 있죠. 그다음에 그 산후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칼슘을 염소를 볼게요. 칼슘하고 염소를 공급할 때는 뭐 칼슘과 이걸 공급한다고 칼슘 공급할 때는 사수염과 십수염을 넣는다고 하는데 왜 칼슘을 공급할 때 질산 칼슘을 넣을까요? 칼슘 비료 중에서 제일 싼 게 질산 칼슘이에요. 질산 칼슘 제일 싸요. 우리 비료 계산할 때 보시면 어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질산을 더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질산 가리를 넣을까요? 질산 칼슘을 넣을까요? 질산 칼슘을 넣어요. 왜? 제일 싸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료 선택할 때 싼 것부터 넣고요. 그 다음에 일단 십수염은 아시다시피 뭐 암모니아태가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암모니아태가 들어있고 사수염은 없다고 되어 있고요. 인산은 이제 인산 가리, 그 다음에 황산 마그네슘은 황산 마그네슘 넣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더 필요할 경우 황산을 적게 넣고 싶으면 질산 마그네슘을 넣는다. 근데 질산 마그네슘 안 넣고 황산 마그네슘만 넣죠. 질산 마그네슘 넣는 경우 없죠. 왜 그러냐면은 가격이 비싸요. 황산 마그네슘 가격이 싸거든요. 그래서 황산 마그네슘 넣고 일반적으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따가 제가 한 8회차, 9회차에서 데이터가보다는 제가 쓰는 그 양의 처방전 프로그램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걸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우리가 오차 범위를 20% 이상 20%를 인정하는지를 항상 제가 사용하는 그 양의 처방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 만들어 주신 게 있는데 그걸 보시면은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가 부족한 질센지는 질산 가리로 완성하죠. 왜 질산 가리 넣어요? 마지막에 항상 이거는 이제 질산 칼슘을 넣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거는 요걸 넣죠. 질산 가리가 싸요, 비싸요? 황산 가리보다 질산 칼슘보다 비싸니까 마지막에 넣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처방을 할 때는 비싼 싼 비료부터 먼저 넣어요. 우리는 비료를 선택할 때요 원소를 보고 하는 거지 비료의 종류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모니아태 질소를 넣기 위해서 뭐하냐? 십수염 넣을 수도 있고 질산 암모늄 넣을 수도 있고 인산 아모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 암모늄을 넣기 위해서 가끔 가다가 질산 암모늄을 넣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싸니까. 이 자체는 비싼데 암모니아태의 양에 비해서는 질산 암모늄이 제일 싸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드릴게요. 질산 암모늄 절반이 암모니아태거든요. 20kg 중에서 한 8, 9kg가 질산 암모늄이에요. 반면에 내가 질산 칼슘 10수용으로 넣으면은 1, 2kg, 몇 킬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8kg를 넣기 위해서 힙수염을 한 50kg, 80kg 때려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치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비료의 가격과 비료의 양에 따라서 우리가 제일 먼저 쓰는 게 뭐예요? 제일 싼 비료로 원소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차츰 비싼 재료로 채워 넣는다. 얘들이. 그래서 이거는 뭐 그 다음에 이제 가리비를 할 때는 황산 가리를 넣죠. 왜냐? 질산가리하고 황산가리하고 누가 더 싸요? 예? 황산가리가 가리만 넣으면은 황산가리가 더 싸요. 가리만 갖고 따지면. 그러면은 우리가 가리를 넣는 이유는 가격이 싼데 염화가리는 왜 안 넣죠? 염소가 남아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막판에만 넣어요. 보통 우리가 황산가리를 넣는 경우가 염화가리를 넣을 때가 언제 넣냐면요. 보통 이제 작기가 끝나기 한 달 전쯤에 우리가 넣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왜? 비료값을 아끼기 위해.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염화가리 쓰려면 배지를 버린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만약에 염화가리 집어넣고 잔뜩 집어넣고 나중에 배지 재활하려면은 한참 씻겨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형 농장들에는 한 번 쓰고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황산가리 대신 염화가리 집어넣어요. 왜?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몇백만 원 우리가 절약할 수 있거든. 몇백만 원이면 우리가 2헥타 3헥타에서는 몇백만 원이면요 한 사람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아낄 수가 있다는 거죠. 얘들요. 그래서 그다음 미량원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저희가 할게요. 네, 보면은 우리가 계산할 때 보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엑셀로 다 집어넣는데 보면은 우리가 비료량을 볼게요. 만약에 인산가리 같은 경우 보면은 1.25mm, 그러니까 질산아모늄 1.25mm는 인산이 1.25mm, 가리가 1.5mm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요거 십수염 같은 경우는 0.65 같으면 질산태가 어떻게 돼요? 질산이 여기 6개가 붙으니까 곱하기 6을 해서 여기서 3 곱하기 1을 하니까 6이 돼서 여기다 6을 곱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7.1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11 곱하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한테 0.65 하나만 붙어서 0.65가 나오고, 칼슘은 3.25 미리볼이 나오고요. 암모니아한테 질산아모늄 같은 경우 0.35가 나오면은 0.35, 0.35가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계산할 때는 내가 어떤 비료를 쓰든 황산 마그네슘을 넣어서 공급을 하든 질산 마그네슘을 공급하든 1mg이면 똑같이 어떻게 돼요? 마그네슘 1mg랑 똑같은 거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처방전을 만들 때는 비료의 종류로 하는 게 아니라 원소로 계산한다. 이것들이요. 원소로.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이제 처방전을 만들 때는 항상 할 때 제일 싼 비료로부터 우리가 칼슘을, 그러니까 황산을, 그러니까 질산을 채울 때도 처음에는 제일 싼 비료 넣고 모질라는 거 채울 땐 마지막에 비싼 질산 가리를 넣는 거죠, 이것들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좋은 비료라는 건 없어요. 처방전은 어떤 비료를 가든 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수염하고 십수염 쓰잖아요. 우리가 사수염 써도 상관없다고요. 대신에 뭐 쓰면 돼요? 인산아모늄하고 질산아모늄, 그러니까 질산아모늄 쓰면 돼요. 우리가 질산아모늄 써서 뭘 맞추면 돼요? 암모니아테의 용도만 맞추면은 문제 없죠. 10대 1로 비율을 맞추면 되거든요. 그 비율을 맞춰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질산아모늄을 안 쓴 이유는 그냥 귀찮고, 두 번째 뭐 약간 요즘에 이제 폭발의 위험도 있다고 하니 이제 안 쓰는 것뿐이지, 우리가 원래는 써도 상관없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옛날에 있던 분들이 있어요. 예산이나 이쪽에 이제 예산이나 이쪽에 보면은 예산 지역이 우리 부여보다 수경 재배를 한 역사가 거기가 20년 빠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도 질산아모늄 쓰세요. 왜 쓰냐면 이유가 간단해요. 비료값을 절약하려고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질산칼슘 가격이 십수염이 싸잖아요. 사수염이 사수염이 일반적으로 싸고 십수염이 비싸니까 거의 뭐 1.5배 차이가 나니까 보통 그분들은 그런 식으로 처방전을 만들어 달라고, 이분들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한테 처방전을 만들어 달라는 분들이 가끔 연락이 와요. 그럼 제가 뭘 물어보냐면은 현재 쓰고 있는 비료를 여쭤봐요. 그러니까 비료를 여쭤봐서 현재 쓰고 있는 비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비료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인산아모늄 같은 거 안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사수염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십수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아모니아가 들어야 돼. 그러면은 인산아모늄이 있으면은 저희가 인산아모늄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능한 거죠, 이것들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분은 이제 예를 들어 십수염을 쓰면은 인산가리를 넣겠죠. 근데 사수염을 쓰면은 인산아모늄을 쓰겠죠. 이게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저희 연락 오신 것 중에 있어요. 어떤 분들이 야,
어떤 비료가 좋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저희들은 항상 이온량으로 계산합니다. 전부 다. 그리고 오차 범위가 얼마다? 20%를 우리가 처방전을 만들 때, 근데 이게 아래로 보는 게 위로 봐요. 항상 기준점보다 우리가 20%를 최소한 높게 본다는 것도 이거들요. 저희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저 학생들 시험 문제 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인산을 이제 공급한다 그러면은 1톤을 공급할 때 보게 되면 여기 보면요. 우리가 1.2mg를 공급하면은 1.2mg 곱하기 여기 뭐예요? 분자량을 빼면은 약 미리그램 리터당 170mg 넣어야 되고 인산가리를 그럼 170 곱하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왜 100배 0.1 곱하자면은 170을 넣으시면 안 되고 여기다가 뭐냐면요.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은 여기다가 170 곱하기 저기 100을 한 다음에 다시 1000을 나눠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킬로그램을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가 1리터에 170mg이니까 우리가 1톤이면은 얼마예요? 170g이 되고 그다음에 곱하기 100배액이잖아요. 곱하기 이제 100을 곱하면 17kg가 되겠죠. 우리가 항상 처방전을 할 때는 기본이 100배액을 기준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0.1이라는 거는 이제 간편하게 하려고 한 거고 원래는 곱하기 100 곱하기 한 다음에 나누기 1000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이제 17kg 나오죠. 이렇게 더. 그래서 비료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이제 각 원소별로 우리가 원하는 원소를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처방전을 만들어낸다. 이것들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이런 식으로 해서 처방전을 만들 때 이렇게 해서 이온량을 계산해갖고 위 안에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배양액 조제법은 일단은요. 단비가 있고 복비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복비는 사용하지 않죠. 왜냐면은 이거는 저 딸기 좀 수준 낮으신 분들이 이제 와서 복비 쓰시는 거고 저희들은 이제 처방전을 그때 만들어 사용하고 있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보통 농축 배양을 쓰는데 100배액을 쓰고 있죠. 우리가 50배도 쓸 수 있고 100배도 쓸 수 있고 200배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100배를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200배 쓰면 좋을까 나쁠까요? 200배 쓸 때 저희 200배 쓸 때도 있어요. 언제? 비료타기 귀찮으면. 200배 쓰면 어떻게 돼요? 단점이 응고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안에 그러니까 가라앉는 게 많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야 우리는 100배액을 탔더니 비료가 이틀이면 끝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200배를 살 수도 있어요. 왜냐면 4일이면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4일 정도는 해볼 만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100배의 기준이 3일에서 일주일 정도를 쓰는 걸 우리가 100배의 기준으로 잡아요. 권장은 그러니까 2주를 넘어가지 말라고 권장은 7일을 넘어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100배액을 탔을 때 3에서 7일 정도면 100배액을 타고 막 이틀 정도 나오면 200배도 갈 수가 있죠. 또 50배로 갈 수도 있어요. 50배는 뭐냐? 내가 비료를 탔는데 면적이 너무 적어서 한 번 타면은 100배액을 타면은 열흘 가. 그럼 어떻게 돼요? 50배를 타면은 일주일이면 쓰겠죠. 그러면은 50배를 타면은 비료 온고가 어떻게 될까요? 많아질까 적어질까요? 적어지죠. 그러니까 훨씬 더 청소를 덜 해도 되고 좋은 점들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100배를 기준 잡지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아니 진짜 나는 이런 경우 있어요. 면적이 2,000평인데 1톤짜리 탱크 있어요. 그럼 여름에 어떻게 돼요? 거의 매일 타야 돼요. 거의. 그런 사람들은 200배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나는 저희 같이 실험한 온실이에요. 면적이 300평인데 1톤이에요. 그러면 1톤 타면은 한 달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50배를 타서 2주에 끝날 수도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농촌 배양할 때 AB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칼슘과 인이 이제 만나면은 석고가 되고 그다음에 칼슘과 황이마다 석고가 돼서 우리가 A통, B통을 나눈 거는 칼슘하고 황하고 인이 만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이것들이. 그래서 이거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합 안 되는 거 당연히 있죠. 이제 칼슘하고 황타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A통, B통. 얘가 A통, 얘가 B통. 철도 인산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얘가 A통, 얘가 B통.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돼요? 얘는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넣는 거고요. 탄산칼슘 이거 어떻게 해요? 탄용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보통 우리가 탄산소 칼슘은 탄산칼슘 이거 언제 넣을까 이거요? pH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넣어요? pH가 근권 pH가 내려갈 때 이 탄산소 그러니까 가리를 넣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넣는다? C통에서 새로 넣으셔야 되거든요. 만약에는 우리가 보통 B통에다 어떻게 넣어요? 산을 넣죠. 근데 B통에 산을 넣었을 때 탄산소 가리가 들어가면은
응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때 이때는 우리가 시통에다 넣는다 이것들이요. 산에다 넣으면 안 된다 이것들을. 그래서 보통 이 탄산 그러니까 뭐죠? 중탄산을 공급할 때는 시통에다가 넣으셔야 되고 이것들이요. 그래야 우리가 EDTHL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6일 이상이면 처리 분리되기 쉽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6.5를 한계로 잡아요. 그래서 6.5에 도달하면은 이제 액상철로 바뀌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6.0이 넘어도 철교핍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6.5 이하인데 철교핍이 나올 수 있어. 언제일까요? 여러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일단 저온 관리했을 때, 그다음 두 번째 식물의 뿌리 생육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특성들이 있는데 우리가 철교핍 보잖아요. 7.0인데 그 근권 pH가 7.0인데 철교핍이 안 나올 경우도 많아요. 그런 거 어느 경우냐? 뿌리가 좋고요. 그다음에 뿌리도 좋고 환경도 비교적 좋을 때는 철교핍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6.5가 넘어가면은 일단 철교핍이 온다고 보고 우리가 이제 액상철로 바꾸죠. 이것들이요. 그다음에 모든 필레이트르철은 보통 우리가 그 3.5 이하, 우리가 근권 pH가 3.5 이하일 수는 없죠. 보통 우리 3.5 이하이면은 킬레이트 화합물은 이제 변화가 된다고 하는데 가끔가다 3.5일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액상 비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B통에서 언제 3.5 떨어질 때가 있죠? pH가 B통에 3.5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요. 질산을 많이 부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어제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그 김제 혁신빌로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있다가 독립해서 나가신 그 어떤 여자분이 있거든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가 이제 질산을 봤더니 19kg를 넣어야 돼. 19kg를 넣어야 돼. 19kg를. 19리터를 넣어야 돼. 계산해봤더니 19리터를 넣어야 되는데 19리터를 제가 어떻게 처방을 했냐면은 한 컵 정도는 A컵에 넣고 한 100ml는 B통에다가 한 10리터 넣고 C통에다 9리터를 넣으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가 문제냐? pH 센서가 안 맞는 거예요. pH 센서가 없는데 산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분한테 조치를 취한 그러면은 19리터를 다 넣는 건 뭐하니까 B통에다가 15리터를 넣어라. 그러면 어떻게 pH가 얼마 될까요? 아마 3.5 이하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킬레이트가 들어갔으면 문제가 생겼겠죠. 근데 다행히도 철은 우리가 어디다 넣어요? 킬레이트 철은 A통에다 넣죠. A통은 우리가 5.5로 맞췄기 때문에 어때요? 문제가 전혀 안 되고 B통에서는 3.5 이하로 떨어질 때가 언제? 산을 갖다가 B통에 넣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실 게 산탱크를 쓰실 때는 pH 센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맞아야 돼요. 이거 잘못 맞으면 큰일 나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보름마다 한 번씩 뭐 해야 돼요? 교정해주고 6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해야 된다. 근데 내가 질산을 한 9리터만 넣으면 돼. 그럼 B통에 다 넣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떻게 돼요? 내가 굳이 그러니까 산통의 그러니까 pH를 맞출 필요가 없죠. 왜 맞출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교정을 해버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FM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FM대로 하면은 우리가 1리터의 물을 여기서 채워요. 비커에다. 그래서 A통, B통에서 10ml를 꺼낸 다음에 여기다 넣고 EC와 pH를 측정해서 내가 만약에 PB제를 썼는데 그 EC가 2.8에서 3.0, pH가 한 5.3에서 6.0 사이면은 정상이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비료를 만들 때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잖아요. 100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문제 생길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단 이제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비료가 예를 들어서 EC가 높게 공급하면 pH가 올라가야 내려가요? 조금 내려가겠죠. 내가 EC를 좀 낮게 관리하면은 pH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거는 차이가 있는데 그래봐야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급하는 게 어차피 2.5에서 3.5 이상 움직이기 때문에 pH가 막 그렇게 크게 변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5.3에서 6.3 사이에 다 유치하게 돼 있습니다. 얘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산탱크를 쓸 때는 한 번 더 나왔는데 산탱크를 쓸 때는 어떻다? 반드시 pH 센서를 보름마다 한번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산을 10리터 이하로 쓰는 경우에는 굳이 산탱크 쓰지 않는 게 낫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검사하는 방법은 뭐다? 비커에다가 양쪽 10ml씩 물을 1리터 채운 다음에 10ml 채우고 pH만 측정하면은 내가 pH로 인해서 문제될 일이 하나도 없다. 근데 만약에 산탱크를 쓰는 경우에는
까딱해서 산탱크에서 솔밸브가 고장 나거나 뭐가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 솔밸브에 이게 고장 나서 이게 고장 나갔고요. 이게 고기 이게 떠 있는 경우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비료가 쭉 해서 다 빨려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탄탱크가 열려 있다.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산탱크를 쓰는 분들은 pH를 계속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산탱크를 그리고 센서가 몇 개 있어야 된다? 2개가 있어야 돼요. 왜 2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 못 믿잖아요. 2개 있어갖고 내가 pH 그러니까 산탱크를 쓰는 사람 pH가 반드시 2개가 박혀 있어야 되고 점검을 15일마다 한 번씩 해야 되고 6개월마다 교체를 해줘야 되고 이거는 사고 나면은 1년 동안 그냥 작살 나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내가 비통에다가 비료를 넣는 사람들은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그냥 pH 센서 신경 안 써도 별 문제 없다. 이 정도까지는. 그래서 뭐만 보면 되냐? A, B 있잖아요. 요 레벨. 비료 레벨 요걸만 잘 보시면은 크게 문제 안 돼요. 이거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산탱크를 쓰실 때 주의점이에요. 굉장히 이게 사고가 저는 사고를 많이 봤는데 사고가 생각보다 자주 나요. 그 솔밸브 고장 나가고 그냥 산탱크 그 비료 산탱크에서 산이 다 들어가 버려갖고 뿌리가 녹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회복이 거의 뭐 불가능한 상태로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료실을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비료통은요 농축 탱크 있잖아요. 시커먼 거 있으면 좋겠어요. 검정색, 파란색 말고. 왜 그럴까요? 햇빛 때문에요. 그래서 탱크는 그러니까 비료 탱크는 시커먼 게 좋아요. 그래서 조금 업자분들 중에서 이제 보면은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보통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 시커먼 그 검정색으로 된 그 탱크를 만들어 오는 경우가 있고요. 좀 규모가 좀 작은 데들은 그냥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파란색 탱크로 하시거든요. 근데 뭐 아주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바로 햇빛의 문제. 그래서 햇빛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검정색 탱크를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검정색 탱크를 쓰는 사람들은 좀 규모가 있고 자체로 이제 탱크 이런 걸 만드는 분들이라 이제 그렇지는 요새 이 근처에서 구하기 어렵고요. 이 근처에서 할 때 보통 파란색 물 탱크를 하되 뚜껑을 반드시 비료를 탈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뚜껑을 덮어놔야 되는 햇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햇빛은 뭐 산소 접촉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햇빛은 받지 않도록 항상 덮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비료 탱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계실에 그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비료 탱크, 그 비료의 농축 탱크가 있어야 되고, 그런 탱크조차도 시커먼 검정색이어야 되고, 항상 뚜껑은 덮어져 있어야 되고, 얘들은. 그 다음에 일단 보통 우리가 100배, 아까 말씀드린 100배, 200배, 50배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100배가 원칙인데 상황에 따라 200배, 50배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보통 보면은 이제 A 탱크, B 탱크에 들어가는 비료들이 쭉 우리가 너무 잘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꽤 돼요. 그래서 이거 사고 나면 바로 가죠. 밤새도록 뭐예요. 그거 다 청소하고 푸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게 그렇더라고요. 비료를 A, B로 분명히 나눠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나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은 A, B로 구분 안 나고 그냥 섞어놓은 비료를 이렇게 쌓아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사고가 더 잘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A 탱크, B 탱크를 A 탱크용 비료, B 탱크용 비료를 이렇게 따로 쌓아놓고 따로 운반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온실에 농장 가보시면 어떤 사장님들은 그냥 A 탱크, B 탱크 비료를 한 곳에 이렇게 그러니까 경계 없이 이렇게 쌓아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고가 더 잘 나겠죠. 그러면은 그게 사고가 나면은 실수하면요, 이게 바로 내가 깜빡 잊고 바로 청소하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실수로 잘못해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압력 보정 단추를 다 교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A 탱크, B 탱크의 비료는 분리해서 보관하시라는 거, 항상 분리해서 경계해서 따로따로 운반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질산가리인데요. 원래 질산가리는 그러니까 이것도 원칙이에요. 저도 그렇게 이렇게 탄 적은 없어요. 뭐냐면 원칙상 질산가리는 실제 대형 농장들에서는 재배사들이 이런 통에다가 따로 녹여서 나중에 부어요. 뭐냐면은 이제 수중 펌프를 해서 이렇게 아시죠? 수중 펌프를 해갖고 이렇게 해서 그 비통에 집어넣거든요. 원칙은 질산가리는 따로 녹여서 넣게 돼 있다. 원칙은.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 저도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양식법 말하는데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만 원칙은 그렇다. 그래서 원칙은. 그러니까 질산가리 놓고 놓으면 어때요? 바닥에?
그게 10년물 탱기 그게 다 질산가리 이것들이요. 예. 그래서 한참 있어야 녹죠. 원칙은 그렇다. 그렇지만 뭐 저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원칙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항상 뭐 제가 배양테크는 항상 AP하고 저기 있고 또 하나가 저도 뭐 저기 마스크 쓰고 비료한 적은 없는데 원칙은 또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이게 몸에 들어가면은 좋은 게 아니래요. 그래서 원래 마스크를 쓰고 이제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원래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킬레이트 철, 보통 우리가 B통, A통 얘기할 때 A통에다 철을 넣잖아요. 그래서 A통을 철을 넣을 때는 철을 넣기 전에 교정부터 합니다. A통에 물을 넣고, 그러니까 물을 20% 채우고, 80% 채우고 비료를 넣고, 마저 20% 물을 채우잖아요. 그 다음 뭘 할까요? pH를 측정해 갖고요. pH가 5.5 이상이면은 그때 어떻게 하느냐? 질산을 사용해서 pH를 5.5로 맞춰놓고 철을 넣게 돼 있어요. 이것들이요. 왜 그러냐면은 pH가 6.5가 넘어온 상태에서 철을 넣으면은 킬레이트 철이 그러니까 속도가 붕괴된 속도가 빠르거든요. 제가 그때 킬레이트는 식물이 흡수하는 건가요? 흡수하는 것이 아닌가요? 흡수하지 않죠. 그러니까 킬레이트가 구조물이 붕괴가 되면서 식물이 흡수를 하는데 만약에 pH가 높으면은 빨리 붕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넣을 때는 pH를 5.5로 교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철을 넣게 돼 있다. 그래서 A통에 넣는 질산은 A통 1톤을 교정하기 위한 질산이죠. 양이 많이 들어가요? 조금 들어가요? 조금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전화로 했던 그분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한 100ml 정도 넣으면은 대충 pH가 맞을 것 같아.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계산 한번 해야 돼요. 그 철을 갖다가 넣을 때, 그러니까 질산 넣을 때는 질산을 조그만 비이코에 놓은 다음에 조금씩 넣으면서 휘저으면서 pH를 맞춘 다음에 철을 넣게 돼 있다. 이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질산을 A통에 넣는 거는 A통 교정용이다. B통에 넣는 건 뭐라고 있어요? 원수 교정용이고 B통에 넣는 게 많을 때는 C통을 써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센서가 여기서 pH 센서가 하나이신 분 계세요? 하나이신 분은 C통 쓰시면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 두 개가 있어갖고 만약에 딱 정제를 시켜줘야지. 만약에 그것이 만약에 하나가 만약에 에러가 나가고 그냥 집어넣게 되면은 대형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양액 기계를 정상이라보다 FM대로 할 경우에는 이 시대는 모르겠지만 PE 시대는 반드시 두 개가 들어가야지만 산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은 항상 안전하게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한 10번 1등하고 한 번 꼴찌하면은 그냥 망하거든요. 항상 우리가 사고는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사고가. 사장님은 두 개요? 하나예요, 두 개요? 모르시죠? 네, 모르시죠? 모르시면 더 문제예요. 하나예요. 그러면은 산통 쓰기가 좀 위험해요. 그래서 아니 저 A통에는 말이야. 예. 저 질산을 안 넣는 게 원칙이라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A통 교정용 5.5. 네, 5.5. B통은 원수 교정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수경 재배가 들어올 때 이게 좀 뭐라고 하죠? 이게 좀 체계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원래 수경 재배를 안 했던 분들이 이걸 받아들이면서 계속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토양 비료하시는 분이 막 받아들이다 보니까 막 엉켜 들어왔어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원칙은 산통이라는 게 산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원칙은 B통에 넣는 게 원칙이고 산통은 이제 부수로 사용하는 건데 그게 산통 엑시드 테크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고선 그게 산을 넣는 건 줄 알고 자꾸 산을 넣고 pH 센서 하나이신 분이 산통을 사용하면 위험한데 pH 센서 하나인데 막 산통을 사용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4, 5년 잘 사용하다 한 번 사고 나면 그냥 엔딩 그냥 밀어 들어가면 그때는 그래서 그거 가끔 사고 나면은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그래요 새로 심으세요 해요. 근데 새로 심을 때 일단 배지도 전부 씻어내야 되거든요. 계속 물로 씻어낸 다음에 사용해야 돼. 이것들을 그냥 사용할 수 없고 이들. 그리고 안면 같은 경우는 호이어 배지는 괜찮거든요. 안면은 산이 들어가면은 안면이 이게 붕괴가 돼요. 조직이. 그래서 재사용도 안 돼. 전부 다 교체하셔야 돼요. 이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 산탱크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산탱크 사용하려면 센서가 두 개 달려 있어야 돼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지도 교수님 아시죠? 김영식 교수님은 원래 수경재배를 박사학위 논문이 수경재배예요. 1970년대 후반에. 그래서 이렇게 하신 분이 옛날에 몇 명 안 계셨어요. 근데 정통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 보면 수경재배 하신 분들이 보면은 저기 분자생물학 하다 오시고 뭐 토양비료 하다 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 인식을 잘 못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자들도 이상한 얘기라고 그래서 A통에는 반드시 산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5.5에서 5.8 타임은 넣을 필요 없고 5.5 그러니까 6.0이 넘어가면 반드시 교정해서 하셔야 철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통 교정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철은 어떻게 한다? pH가 넣어서 pH를 맞춰놓고 사용한다. 그러니까 준산상이 맞는 경우에는 저희가 pH 중산이 많거나 pH가 높은 경우에는 산유경에 사용하거나 철이 없는 경우는 농축배양통에 산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B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B통에 넣고 하는 얘기고요. 농축배양에는 1에서 2주를 사용하는데 원칙 그러니까 2주를 넘기지 말라고 하고 원칙은 1주가 가장 권장사항이다. 1주 정도가. 그래서 짧게 쓸수록 좋아요. 짧게 쓸수록 우리가 좋다고 하는데 문제는 짧게 쓰면 먼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짧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주일 정도를 우리가 보통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생긴다? 침전이 생겨서 배관을 막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제 저희가 처방전을 만들 때 1통 기준이니까 저희가 처방전을 만들어주면은 알아서 저희가 본인이 이제 맞춰 쓰면 되겠죠. 나는 200배 농축했을 거 하면 곱하기 1을 하면 되는 거고 50배 농축했을 거면 곱하기 0.5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처방전을 1톤용으로 만들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도 헷갈리기 때문에 무조건 1톤용으로 만들어줘요. 그럼 본인들 알아서 저희들이 알아서 쓰게 만들어 이거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5%죠. 이게 뭐냐면은 비료 다실 때 너무 손 덜덜 뜯고 넣을 거 없으라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질산칼슘 100kg다 그러면은 95에서 한 105kg까지 그냥 넣어요. 이것들을. 왜냐 우리 처방전 만들 때 몇 프로 오차라고 했어요? 한 20%를 원래 처방전 만들 때 오차 범위를 두고 만들기 때문에 크게 너무 쓸 거 없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학교 가서 저기 충남대에서 특강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 교수님이 저한테 야 그래도 배우는 학생들한테 정확하게 하라고 해야지 오차 범위를 5%로 잡으라고 하면 이거 예. 근데 아무튼 저희들은 5%를 우리가 위아래 마이너스 5%를 우리가 저기 오차 범위를 두 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kg나 105kg나 그냥 같다고 봐요. 이것들. 일단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질산칼슘에서 10수형 사수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사수형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가 그 습한 날 밖에 넣으면은 그냥 물처럼 변하거든요. 무게가 늘어나요.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들 그건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질산칼슘이 물 묻어갖고 부풀어 뭐라고 하죠? 물같이 녹아버렸으면 그냥 밭에다 넣으세요. 그냥 로타리 시절로 밭에다 넣고 저 비료로 쓰실 때가 하지 마시고 드시고 양이 안 맞아요. 그다음에 배양액 탱크에 소요량보다 10% 정도 물을 적게 넣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저희 비료 탄 다음에 마저 이제 물을 채우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한 종씩 넣고 뭐 쉬어주라고 하는데 일단은 원칙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비료 하나 넣고 녹이고 하나 넣고 녹이고 하나 넣고 녹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비료 타는데 한 2시간 걸리겠죠. 그렇지만 이제 대개는 이제 다 때려놓고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저희 연구소에 있을 때 저희 아주버지들한테 하나 넣고 녹이고 하나 넣고 녹이라고 하는데 다 가보면 금방 커피 마시고 계시더라고. 가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기분이. 일단 그 다음에 이제 A액을 녹이는 볼게요. 아까 말했듯이 다량한 수를 녹인다. 이제 먼저 물을 70~80% 넣고 물을 넣고 그 다음에 비료를 넣고 물을 맞추고 pH를 5.5 이하로 맞춘 다음에 철을 넣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FM이에요. 그래서 질산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pH가 5.5면은 안 넣어도 되죠. 5.5 이하이면. 근데 6.0이면 넣어야 되고 6.5가 되면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빨 채우고 완전히 저거 한 상태에서 철은 나중에 pH 검사해봐 돼야. 그렇죠. 그걸 한 7호나 8호 80, 90, 그렇죠. 그럼 안 되죠.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에 돼 있잖아요. 물을 양 맞추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질산은 얼마 안 들어가요. 왜냐면 1톤용이에요. 그래서 한 컵 정도 넣으면 제가 그 전화 왔던 그 여자분한테도 그냥 제가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100ml만 넣으라고 해서 그럼 대충 맞을 것 같아갖고 넣으라고 했죠. 그 다음에 맞고 마지막에 철을 넣어요. 철은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1톤에 뭐 철 2kg 넣어봐야 뭐
그냥 다 녹아버리거든요. 그것도 그게. 독에서 들어가면 물 많이 들어가요. 근데 아무튼 조짜리는 5점 이렇게 그럼 들어가. 저희는 이제 1톤 넣고요. 천은 마지막에 이제 늘어봐. 이게 저희는 쭉쭉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밀양원소부터 넣게 돼 있습니다. 왜 밀양원소 넣을까요? 안 돼, 임신. 밀양원소를 넣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넣는 이유가 안 녹아요. 안 녹으니까 물이 1톤일 때 밀양원소를 넣으면 어때요? 잘 녹겠죠. 그래서 밀양원소를 먼저 넣고 녹인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을 한 70% 넣고 그 다음에 비료를 넣고 마지막에 다시 다량원소를 넣고 물을 터서 1톤을 맞춰요. 그리고 녹이죠.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뚜껑을 항상 이제 비 들어가지 않게 뚜껑을 덮어놓고 마지막 말씀드렸듯이 그 농축액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1리터의 물을 받은 다음에 A통, B통에서 약 10ml씩 넣고 우리가 pH와 EC를 측정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PBG액 토마토는 우리가 PBG액 원칙으로 하니까 2.8에서 3.0이 나오면은 오케이. pH가 5.3에서 한 6.0 나오면 오케이 된 거죠. 이거 넣으면 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계산했던 거 있잖아요. 제가 질산도 넣고 막 해서 pH를 맞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pH가 아니라 6.23이 됐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잘못 계산한 거죠, 뭔가.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때는 이제 뭐 다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왜 그랬는지 우리가 원인 분석이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아까 산통을 쓰지 않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산통을 안 쓰면 이렇게 해서 맞출 수가 있다는 거 이들이요. 산통을 쓰면은 이제 별개 문제죠. 이제 그건 별개 문제 이것들. 그래서 오늘 양 사장님 하나 좋은 거 배워가셨는데 A2에도 질산을 넣어야 된다. 아니 그 콘서트 하는 사람 넣지 말라고 하니까 난 그거 넣으려면 그 사람하고 헤어져야지. 예. 몰라. 이게 기준점이 말이에요. 미운 게 많아요. 아니 기준점이 아니라 이게 기준점이라니까요. 저희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덜란드에 있는 책과 우리나라에서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그 기준점을 잡고 한국에서 저희가 20년 이상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국과 맞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국제 기준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 기준이죠. 근데 국제 기준 이런 이치적으로 맞잖아요. 그 있잖아요. 예. 그 이기수님 저기 얘기 소리 들어보면 예. 안 맞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뭐 어떤 거예요? 대학이 씨가 막 6, 7, 8까지 예, 예. 상관없다 하는데. 그렇죠. 제가 그거 생각해놔도 그렇게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있어요. 저게 100을 안 빼면 올라가요. 100을 안 빼면. 그러니까 사장님은 이파리가 노란하다 그러는데 제가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맞지 않는 소리를 갖고 그러니까 요 책에 보시면은 그 와겐니게 대해서 만든 기준치범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형 농장 가 보면은 이시가 겨울철에 8, 9까지 올라가요. 거의. 그 우리가 근권 이시를 할 때 이제 8, 9까지 올라가요. 근권 이시가. 그래서 사장님네는 저기 인터플레이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장기 재배를 통해서 예를 들어 8월에 심어서 내년 7월까지 가는 경우에는 근권 이시를 상당히 높아요. 그때를. 안 그러면은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과범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인터플레이팅을 하니까 이제 그거 좀 문제가 덜하죠. 근데 인터플레이팅을 안 하고 장기로 재배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있더래요. 그래서 그건 조금 다른 상황이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시보다 높이면은 잎이 작아지고 현재 이시보다 낮으면 잎이 커지니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지금 현재 이시의 기준을 잡았을 때 잎이 커지고 있으면은 이시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시를 높이는 방법은 공구를 높이는 게 아니라 배액을 안 빼면 이시가 올라가요. 그래서 배액을 안 뺄수록 이시가 올라가고 배액을 뺄수록 이시는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료를 이제 뭐 이거 하나만 하는 얘기인데 이건 뭐 관설에 맡길 수 있다. 잘못 놓으면. 그래서 교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요때 이제요 에어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A통 같은 경우에는 교반을 해서 에어로 해서 교반하는 경우에는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철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철이 불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교반교 에어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저기 B통에서나 사용할 수 있고 A통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정도 얘기하시고요. 또 농축 배양이 산탱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십수염 사수염이 있는데 보통 십수염하고 사수염하고 누가 비료량이 많을까요? 예? 십수염이 많아요. 비료량이 사수염보다. 그래서 십수염하고 사수염 볼 때는 보통 우리가 1.1, 2 정도로 우리가 곱해요. 그러니까 얘가 사수염에서 십수염으로 갈 때는 0.9를 가고요. 만약에 십수염에서 사수염 갈 때는 보통 1.12 곱해요. 거기다 비료량을 갖다가 통상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세요. 질산가리가 칼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은 한
3 정도가 많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한 2, 3 정도 높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1.5 정도, 그래서 1.23 정도를 곱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수염 십수염을 교정에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수염 처방, 십수염 처방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배진의 pH가 5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5.5, 5.8이면 좋겠는데 5.12예요. 그 얘기는 사수염으로 바꿔야 되거든. 그럴 때는 십수염에서 사수염 할 때는 우리가 비료량을 한 1.2 정도 곱해서 우리가 사용하면은 비료량이 딱 맞는다는 얘기가 돼요. 얘들요. 사수염, 십수염은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암모니아태 질소가 있냐 없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대신 비료량은 말씀드렸듯이 사수염이 양이 적다. 그래서 우리가 1.2를 곱하고, 그러니까 십수염에 사수로 갈 때는 0.85 정도로 나눠주고 저주고, 반대로 사수염에서 십수염에서 십수염 아니 거꾸로 십수염에서 사수염 할 때는 1.2 정도 곱해서 양을 채워준다는 거겠더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이제 우리가 부여 세도 지역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아까 우리 회장님이 그때 보내주신 자료도 보니까 지금 안 계시지만 우리가 그 맑은 물 사업 나온 물조차도 중산산이 한 12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pH가 높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십수염을 쓰면 되는데 아주 일부 지역에서는 가끔가다 pH가 떨어지는 지역들도 있어요. 지하수의 경우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비료를 바꿔 쓴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뭐 이 차이가 이제 암모니아태하고 양의 차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산 조절을 pH를 또 조정할 때 이제 pH를 이제 질산을 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산을 넣고 물을 넣으면 안 되고 너무 기본적인 사양이죠. 물을 넣고 질산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탄통을 쓰는데 질산을 넣고 물을 채우면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얘들은. 그래서 항상 물을 채우고 질산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들은. 그리고 사용하실 때는 마스크, 플라스틱, 고무장갑 뭐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저기 보호환경 정도하고 장갑 정도는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마스크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들은 왜냐면 눈은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특히 옷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과체용 옷 쓸 때 보면은 옷을 맨날 태워 먹었거든 질산 쓰다가. 그래서 저기 옷 같은 경우도 저기 뭐죠 이렇게 앞치마 고무로 된 거 쓰면 좋겠지만 아니다 하더라도 좀 두꺼운 옷을 해서 오래된 그러니까 구멍 뚫려도 되는 옷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얇은 거 하면은 좀 화상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보다 바로 요거 저기 말씀드린 거고 요게 하나 있죠. 아까 말했던 pH 조절액을 그러니까 질산을 산 조절 탱크에만 넣어두고 재배하면 기계나 센서 오작동 말고 산 조절액이 너무 많이 나와 하루에 다 죽을 수도 있다. 이거.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교과서로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교과서에 나온 얘기예요. 교과서에 그냥 교과서로 하고 실제로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하는 거고 대형 농장에서 다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대형 농장 애들도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아까 말했던 이거 산도 조절용 탱크 산 탱크에만 넣었을 경우에 사고가 나서 작살날 수도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산 양이 자체가 10리터 미만이면 그냥 B탱크에다 A탱크를 좀 넣고 B탱크에다 넣으라고 하는 이유가 안전하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산이 많을 때는 조금 이제 산을 이제 C탱크에 넣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pH 센서가 2개가 있어서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딱 멈춰야 되죠. 그러니까 pH 센서가 2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잖아요. 2개의 차이가 1을 넘었을 때 어떻게 돼요? 멈춰라라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 탱크 이게 그러니까 AB는 떠요. 뭐가 멈춰요? 산이 이게 솔밸브가 멈추겠죠. 그러면 사고가 안 나요. 걸어 놓으셨죠, 그거? 다 있어 막으면. 예, 그렇죠. 예, 근데 있는데 그냥 그 말씀드린 2개가 있어야 돼요. 그게 고장 날 수도 있거든요. 예, 고장 날 수도 있거든요. 하나, 2개가 있어갖고 하나가 있는데 pH가 예를 들어서 실제는 3인데 얘가 5.5로 잡아요. 그럼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고장 났어. 근데 얘는 고장이 안 나서 3.5로 잡아요. 어떻게 돼요? 산 탱크의 솔밸브가 딱 멈추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고장 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장 나서 5.5로 계속 뜨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면은 얘가 7.0으로 뜨고 있어. 그럼 어떻게 6.5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산 탱크에도 계속해서 밀어넣고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작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탱크에다 다 집어넣었을 때 사고가 날 수 있다. 오작동 났을 때 사고가 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탱크에다가 일부만 넣고 B탱크에다가 넣으시게 되면은 사고가 나도 어떻게 될까요? 막 심하게 사고 났나요? 예를 들어서 여쭤볼게요. pH가 4.8이에요. 식물이 뿌리에 문제 있을까 없을까요? 전혀 문제 없어요. 단지 양분을 잘 흡수를 못할 뿐이에요. 특정 양분을. 뿌리는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산탱크 아까 말씀드렸죠. B탱크에다가 19리터인데 B탱크에다 11 넣고 B에다 8, 9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C에다 8, 9를 넣으면은 3으로 떨어지지 않고 4.89 떨어졌을 때는 일단은 식물에 타격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되게 뭐냐면은 그냥 뭐라고 하죠? 그 상식적으로 저희들은 교과서상으로 너무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거 잘못 얘기하는 분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도면상에 엑시드 테크라고 됐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것들이 저희가 볼 때는 그 다 읽어보지 않고. 그 다음에 수사가리가 있는데요. 이제 pH가 우리 지역에는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이제 수사가리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사례가 하나 있었던 게 이제 저 공주에서 어떤 분이 pH가 높대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럴 리가 없어서 이제 질산 처방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게 pH 센서가 고장 난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수사가리를 처방하는 바람에 pH가 올라가서 문제가 돼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사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pH를 이렇게 올리는데 1톤당 5mm거든요. 근데 이게 5mm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저거예요. 그 100배, 그러니까 시럽 기준이니까 우리가 1톤당 5mm라고 돼 있으면 실질은 1톤당 500mm가 되겠죠. 그래서 500mm 정도 넣어서 pH를 우리가 맞춰주셔야 되나요, 한번. 근데 그럴 일은 우리 충남 지역에서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pH를 올려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지하수를 쓴다는 것 자체가 pH가 높아요. 중탄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그래서 거의 그런 일 없지만 혹시라도 있으면은 중탄산 이게 뭐죠? 수사가리 갖다 우리가 이거를 시작합니다. 이것들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pH 낮춤 방법을 했을 때 우리가 질산황산 인산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일단은 황산과 인산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가격도 비싸고 일단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비료량 자체가 인산 비료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들어가요. 우리가 배양액이 얼마 안 들어 있고 질산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산을 사용하고 있죠. 가격도 싸고 구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질산 1노르말 농도의 정도 희석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좀 당량을 볼게요. 분자량 당량을 보면은 뭐냐면은 분자량이 63이고요. 63ml가 있으면 우리가 1m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1m몰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1m몰의 OH를 잡아줄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규정 농도가 그러니까 질산 1ml는 약 1.37g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보다 뭐예요? 한 40% 무겁죠. 그러니까 질산 1리터는 몇 킬로 그러면은 1.37kg예요. 보통 우리가. 질산 1리터는 1.37kg다. 이것들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우리는 여기 비중이 보게 되면 여기요. 질산 60%일 때 기준이에요. 만약 질산 100%면 이것보다 어떻게 돼요? 더 무거워지죠. 일단은 질산 1리터일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보면은 60% 기준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황산은 넘어갈게요. 황산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요. 왜? 이 황산은 지금 여러 문제가 되게 사용하지 않고 인산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요. 왜? 이것도 가격도 비싸지만 그다음에 친전도 시키고 우리가 비료량이 너무 많이 들어있을 때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pH 조절의 예를 보게 되면은 일단 농축 배양의 비액에 참고하는 건 뭐냐면은 상용액통을 사용하지 않고 pH 순환에 제어되지 않는 방식.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비이커에다가 10ml씩 넣고 측정하는 방법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제어에 연결된 pH 센서는 측정용이 아닌 측정용이면 제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어용이 아니니까 어때요? 고장 나도 큰 문제가 없어요. 오류가 나도 별 문제가 없죠. 이때는. 그래서 조제 후 pH 조절 어려움을 정확히 조제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1리터의 물에다가 10ml씩 넣어서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급액 농도가 변화시키면 비액이 들어간 양이 달라지므로 급액에 따라 pH가 변화하며 주의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크게 주의할 필요 없는 게 우리가 보통 토마토 키울 때 2.8에서 3.0을 넣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움직여봐야 뭐 0. 몇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볼게요.
pH가요 6하고 7이 있어요. 이 차이가 몇 배라고 써 있어요? 10배 차이라고 했어요. 산의 농도가 10배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들어갈 때 5.8로 들어가나 2.8로 들어가나 3.0로 들어가나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같다고 보고 들어간다. 아까 우리가 오차 범위를 몇 프로 됐어요? 비롯할 때도 5%, 그다음에 조제할 때 20%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배양을 만들 때. 그러니까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다음에 산용액을 오는 건 뭐예요? 산용액을 별도로 사용하고 pH 세정에 제어되는 방식. 그다음에 조제가 쉽다. 산을 거기다 넣으면 돼요. 그다음에 급액 필출 쉬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pH에서 오작동할 경우 과다공급할 위험이 있고 제어의 성능이 낮을 경우 급액 pH가 불안정하다. 그래서 솔밸브가 정확해야 되는데 잘못 들게 문제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이 두 개를 예를 들어서 pH 양이 적을 때는 위로 사용하고요. 양이 많을 때 이 중간 얘하고 어떻게 해요? 중간점을 찾은 거죠. 뭐요? B통과 산통에 다 넣는 방식을 사용한 거죠. 얘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써 있죠. 제어 성능이 좋아야 한다. 그 다음에 위험 신호가 에러가 잘 안 뜨고 확실해야 돼요. 데이터가.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센서가 2개 달려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15일마다 6개월, 15일마다 검사하고 6개월마다 교체한다. 이것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농장 중에서 15일마다 센서가 2개 달렸고 기본 거기다가 15일마다 교정하고 6개월마다 교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멀어서 그거지. 네, 뭐라 그렇죠. 체크를 많이 하면 이제 안 돼요. 그것도 밤에 한 번 사고 나면 한 번 사고 나면 끝나요. 한 번 사고 쭉 밀고 들어가면 그냥.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예. 만약에 이제 저게 pH가 잘못돼서 예. 3.2로 좀 들어갔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걸 응급 처치를 하기 위해서 예. 불탄산을 넣는 게 낫나요? 아니면 아까 말 수산화 칼슘을 넣는 게 칼륨을 넣는 게 낫나요? 그게 저희가 그 수산화가리를 넣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수산화가리가 넣으면 그건 좋은데 그렇게 수산화가리 넣는 게 나서요. pH 올리기. 중탄산보다? 예. 중탄산은 오래 걸려요. 넣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응급을 할 수 있는 거는 pH를 교정한 다음에 물을 배양액을 갖다가 쭉쭉 밀어넣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3.5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전 들어갔잖아요.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그 3.5로 몇 번 들어간 거는 pH가 뭐 갑자기 뚝 떨어지고 이러지도 않거든요. 이게 하루 종일 들어갔을 때 pH가 이제 떨어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양액기계에 들어갈 때 이게 20리터잖아요. 한 번 들어갈 때 100ml씩 100ml씩 해봐 500ml이기 때문에 사실은 pH가 3.5짜리 pH가 3번 들어갔다고 해서 금권이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배액을 쟀는데 폐액에서 pH가 3.5. 아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중탄 거기 적어 넣으시는 게 나아요. 여기 뭐죠? 수나가리 넣는 게 낫습니다. 수나가리 넣는 게 그때는. 근데 그런 일이 그러면 대형 사고인데 3.5가 나오면 뿌리가 그러면 상했을 텐데. 밀려 들어갈 수가 있어. 기계가 안 들어가는. 예? 기계가 안 들어가니 밀려 들어갈 수가 있어.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3.5 들어가면 대형 사고 그러면은 그거는 거의 pH가 3.5면요. 다시 심어야 될 확률이 높아요. 뿌리가 상하거든요. 그때는 뿌리가 기계가 꽂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밀려 들어가냐고. 뭐가요? 센서가 고장났는데 예. 그러면 이제 기계에서 예. 이상 신호를 감지하면은 멈추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멈춰야 되는데 네. pH 센서 하나잖아요. 그게 고장나면 고장나서 유지가 되는 5.5로 계속 인식하죠. 3.5로는 하루 종일 들어가면 문제 되죠. 문제가 되고 뭐야? 한두 번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이게 버퍼가 되게 크잖아요. 오전 들어간 거는 1년에 한 번씩 가로도 붙고.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야 돼. 원칙은. 근데 규정이 그래요. 그래서 pH 센서는 빈통에 질산을 넣으면 침전물도 덜 생긴다는 예? 빈통에 질산을 넣으면 침전물도 덜 생긴다는 게 맞나요? 어떤 건 덜 생기고 어떤 건 더 생겨요. 그러니까 그 pH에 따라서 보시면은 비료가 어떤 게 있는데 특정 성분은 더 응고화되고요. 어떤 성분은 근데 우리가 비통에 산을 넣는 거는 응고 방지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말씀드리지만 중탄산이 50 ppm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적정하거든요. 근데
중탄산이 70ppm 돼도 전 질산 넣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냥 A통 B통 그냥 넣으라고요. 고정할 거 없이 넣으면 돼요. 그냥. 그래봐야 pH가 중탄산 70ppm이면 pH가 6.0로 나올 건데 6.0, 5.9, 6.1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럼 정상이거든요. 그냥 질산 안 넣고 하는 게 나아요. 그냥요. 근데 질산을 넣어서 침전물을 덜 만들게 한다.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어떤 건 더 생기고 어떤 건 덜 생기는데 그거는 우리가 질산을 넣는 목적이 침전을 안 생기게 하는 목적이 아니냐. 중탄산 제거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탄산 제거가 목적이지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컨설턴트는 뭐 침전물 덜 생긴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 우리가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은 중탄산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봐야지 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pH 적정 pH보다 높으면은 그러니까 pH가 높으면은 침전이 생기는 게 있고 pH가 낮아도 침전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것들은 그래서 반드시 그렇지는 근데 우리가 통상 B통에서 pH가 3.5가 돼도요 침전이 생긴다고 해서 큰 문제 내지 않아요. 어차피 왜냐 우리가 필터가 있죠. 그 정도는 우리가 필터에서 걸러진다고 봐요. 그것들은 전부 다 거기서 걸러지고 있기 때문에요. 문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통이 5.5. 예? A통이 5.5. 5.0에서 5.0에서 5.5 사이가 우리 목표예요. B통은 B통은 없어요. 그 정해진 게 없어요. 3.5까지도 상관없어요. B통은 없고 B통은 우리가 B통에 사는 원수 고정력이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B가 그러니까 물이 많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양액이 많이 들어가면 pH의 변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100분의 1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양액을 넣었을 때 뭐 2.5 우리 기준점이 2.5면은 2.5 넣는 사람이 갑자기 7을 넣진 않아요. 그래야 3.5로 들어가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pH의 변동이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도. 그래서 만약에 이 C를 갖다가 막 3.0에서 3.0 공급하다가 막 9를 집어넣고 이렇다고 하면 pH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3.0을 기준을 잡았으면 이하로 움직이는 게 뭐 0.3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 실제로 pH 변화는 크지 않는다. 그거 갖고는. 왜냐면 100분의 1이잖아. 희석량이. 그래서 이제 pH 교조를 이제 그래서 B통을 높이라는 얘기구나. 아닙니다. 없애지는 않아요. 시통도 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자꾸 시통을 약통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과산수소계통 약제 있잖아요. 후아산이나 아니면 저기 뭐 엔도산이나 뭐 하이드로케어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500리터에 2.5리터를 넣어요. 물 500리터 2.5리터 하면은 배관에 미생물 생기는 걸 많이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저게 말이에요. 산통을 안 쓸 때는 보통 우리가 저걸 써요. 근데 제가 보니 C통 1톤에 예. 질산 20리터 드는 것은 그 3.5 이하로 떨어뜨리고 그래요. 더 떨어지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산통을 갖다가 C통에다가 20리터를 넣지는 않아요. 보통 우리가 B통, C통 나눠 넣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배양의 조성은 이제 우리가 이제 관리하고도 한계치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대액 갖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리,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약광기 겨울철에 이제 대형 농장 우리는 상관없어요. 유리온실에서 가끔 나오는 게 이제 가리 결핍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유리온실에 왜냐면은 활력은 좋은데 가끔가다 뿌리 온도가 잘 아침에 안 올라가서 가리 결핍이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칼슘은 이제 공급량을 늘려도 흡수가 많아지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칼슘은 이게 이제 흡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실제로 공급량이 늘어나도 많이 늘진 않아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있고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pH가 높게 되면은 6.5 이상 되면은 pH가 이제 인산의 결핍 증상이 나올 수도 있다. 이제 7.0이 넘으면 이제 나올 수도 있고 6.5가 넘으면 나오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요. 설은 이제 pH 적정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 망간, 칼슘이 있는데 동소 같은 경우는 칼슘과 거의 동시에 발생을 해요. 동소와 칼슘은 흡수 조건이 비슷해 가고요. 칼슘 결핍과 동소 결핍은 동시에 발생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경 재배에서의 이제 양분의 결핍 증상은 기본적으로 환경에 있다는 거죠. 온도가 낮았을 때 아니면 pH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는 거지 양분 자체가 적어서 오지는 않는다. 아까 처음에 보셨죠? 우리가 적정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흡수를 못한 거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면살포 보세요. 연면살포 해봐야 뭐 큰 효과가 없다는 얘기들을 계속 저희들은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실제로
옆면에 뿌리는 농도의 양이 얼마 안 돼요. 그거 해봐요. 뭐 0. 몇 % 넣어봐야 흡수된다고 해도 뭐 크게 우리가 의미 있는 양이 아니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흡수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주의점이 우리가 모든 식물체들은 잎에 물 묻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잎에 물을 묻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잎에 물이 묻는 것 자체가 식물한테 강한 스트레스 준다는 거 이들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제 연면살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수경 재배에서는 pH 문제, 그 근권의 온도 문제에서 있는데 토마토는 다행히도 우리 토마토 농사지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야가 온도가 13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지하보 온도에서 결핍 나는 증상은 아주 극히 드물고 어떤 특정 구역에서 온실에 있으면은 뭐 온도가 낮은 9도 떨어지는 모서리 부분에서는 나올 수 있는데 중심 대부분의 구역에서는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13도, 16도가 저온이라고 하는데 13도에서는 문제가 되느냐?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13도가 문제가 안 될까요? 성장 속도가 느려서. 작물 그 당시는 겨울철에 성장 속도 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토마토에서 13도만 유지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 할게요. 조성을 할 때 많은 분이 어떤 변을 생각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원화를 변화시키면 다른 원소도 변한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원소를 늘린다고 해서 다른 원소가 증가하지. 그러니까 내가 질산 저기 잠깐만요. 잃어버리려네. 회장님 저기.